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해전에서 백전불태하려면 적과 나를 알기 전에 바다부터 알아야 한다. 숨막히는 음파 전쟁이 벌어지는 바다. 최강의 해군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수중음향 연구.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의 선각자들이 시작한 한국 수중음향 연구는 1990년대 중반 각 대학의 석학들로 조직한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로 이어진다. 우리 바다의 비밀을 밝혀 해양안보의 초석을 닦은 주인공들과 함께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나라의 수중음향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ADD의 수중음향 실장을 역임하시고 국방 분야와 학계에서 한국의 수중음향 연구를 이끌어 오신 나정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정열입니다.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시고 후학 양성을 하시며 국방 분야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신 성백모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백모입니다. 마지막으로 ADD 진해연구소의 본부장을 역임하시고 오랫동안 수중음향 연구와 해군 무기체계 개발을 이끌어 오신 최진혁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혁입니다. 이제 수중음향 연구와 진해연구소를 이야기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수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뢰나 소나 개발사를 다룰 때도 진해연구소의 이제 시험용 이 수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나 박사님, 바로 네. 이제 이 나 박사님께서 그 수조를 건설한 그 네. 장본인이신데요. 그 수조를 건설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노정호 박사가 나와서 최초의 수조, 당신이 그때 만들었던 2톤짜리 물을 채울 수 있는 수조를 운영하면서 물이 샜을 때 그 고생했던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줄 압니다. 노정호 박사께서 그 당시에 했던 타스, 엘리멘트, 뭐 이거 캘리브레이션 등등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었는데 큰 사이즈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진해 부근에 그러한 시설이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하나가 전투 수영장이라고 교육사령부에 있는 수영장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건 리버버레이션이 강해가지고 쓸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해군 기지 내에 큰 수조가 있는데 그거는 잠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아주 깊이만 길지 이 폭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그거 역시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렇게 할 거면 대전에 있는 선박연구소 토잉 탱크, 그 수심도 거긴 10m쯤 되니까 거길 가봐라 그러는데 그곳은 원래 배의 그 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주변에 기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잡음이 너무나 세가지고 안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진해에다가 수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공감을 이제 이끌어냈고, 그러면 어떠한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외국에서는 수조를 어떻게 사이즈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네이발 언더워터 시스템 센터라는 놀폭, 뉴저지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서 보스턴에 있는 어뢰 음탄부를 캘리브레이션하는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이즈가 우리가 계산한 거하고 아주 부합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차근차근히 그 수조를 운영하는 최고 기술자를 진해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그 수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역으로 우리가 그 수조를 만들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설과장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영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오케이만 합니다. 오케이. 그분을 모시고 그 보스턴에 가서 설계도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도를 15장은 복사를 해도 좋다. 전부는 안 된다. 그래서 15장 키 되는 것만 우리가 어느 것이 좋겠냐 그러면 그 시설과장이 오케이 하면 그 오케이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수조를 설계 완료하고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수조가 또 얼마나 유용한 시설인지 그 당시 이제 ADD에 이제 근무하셨던 우리 최 박사님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당시로서는 또 최초였었고요. 또 그렇게 큰 수조를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뭐 나정열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 건설 당시에 그 문제고 이제 그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물이 그 대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이렇게 자꾸 가라앉습니다, 바닥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1981년에 제가 이제 입사하기 전에 그 완공이 됐는데 한 10여 년쯤 지났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바닥이 지저분하고 물이 더럽다고 이거 물 교체하라고. 근데 그 수조 크기가 얼마냐면 가로 세로 10m, 15m, 깊이가 10m니까 대략 한 2,000톤 정도의 물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걸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더니 하여튼 뭐 본부장님 지시는 엄명이니까 일단 물은 뺐죠. 한 3일 걸렸나 4일 걸렸나. 빼고 나서 이제 물을 채우는데 한 4일, 5일 지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통제부 지금 기지사령부에서 그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군 관사 숙소에 물이 안 나온다고 수돗물이. 저희는 몰랐죠. 이제 근데 해군을 위한 정수장이 저희 그 연구소 옆에 조그마한 건물로 있었는데 용량이 작았죠. 그때 병력에다 하면. 그 나중에 이제 그 원인을 해군에서 찾아가지고 오니까 그 진해연구소에서 물을 많이 빼다 쓴다. 그 이제 항의가 온 거예요. 사령관이 쫓아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예. 그 이제 저희는 수조에 물을 좀 채우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 양반들아 지금 사람 써야 되는 물을 여기다 채우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거는 그 해군 무기체계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야 되고 정수된 물을 써야 되고 설명을 해가지고 간신히 허락을 받은 게 뭐냐면은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물을 받아라. 그 물 받는데 한 달 걸렸어요. 왜냐면 낮에는 못 받고 밤에만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채워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걸렸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안에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수중음향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중에 기포가 있으면 음파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음을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여기다 센서를 놓고 이쪽에서 하이드로폰을 놓고 소리를 냈는데 일일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측정을 못 하는 거죠.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그 센서실에 실장을 하시다가 본부장이 되신 분이거든요. 너희들 수조를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이렇게 망가뜨려 놨냐고 시험도 못하게 됐다고. 불려가가지고 하여튼 있는 대로 혼나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방울을 없애려면 무슨 약을 넣어야 되냐 그래서 뭐 첨가제도 넣어보고 모두 넣어보고 결국 2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 기포를 다 없앴죠. 없애고 나니까는 바닥에 이만큼 침전물이 가라앉은 거예요. 이걸 또 없애려면 물을 또 빼야 되는데 할 수 없이 그걸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이제 진공청소기를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밑에서 그걸 빨아들이는 작업을. 왜냐하면 이게 다시 부유가 되면 다시 정제가 안 되니까. 그 작업을 또 할 수 없이 이제 그 연구원들이 다이빙 배워가지고 장비 입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청소를 해내고 그다음부터는 그 위에서 담배 면표도 매맞아요.
담배가루 들어가서 그 침전물 생긴다고. 너 이물 빼고 채우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그 다음부터는 수조라는 게 대형 수조 관리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제일 큰 수조였고 지금은 일반 기업에서 유사한 규모의 수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쪽도 이제 저희가 사례를 교훈 삼아서 관리하는데 초창기 어려움을 많이 극복을 했죠. 그런 거 가지고. 예. 결국 이제 수조를 건설하는 일도 또 운영 관리하는 일도 이제 결국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완성이 이제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해상무기 체계 개발의 어떤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했었던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당시도 센터장을 맡으셨던 이제 우리 성 교수님께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좀 대략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예.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는 국가해양방위 기술과 관련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1996년에 국방부에서 전국 대학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나정렬 교수님과 함께 전국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해오던 교수님 약 50여 명과 120여 명의 대학원생을 구성원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97년서부터 2005년까지 9년간 연구를 수행했던 범국가적인 연구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 박사님, 이제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에 이제 건립을 주도한 게 이제 ADD였는데요. 예. 당시 이제 최 박사님께서는 이제 무척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죠. 근데 ADD 내에 이제 이미 이제 수중음향 관련된 이 그 부서가 또 있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뭐 그 당시에 그 정부 출연위원 연구소가 있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해도 좀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별도의 특화 연구센터를 이렇게 추진하고 준비했었던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수중음향 연구를 이제 저희 해양팀에서 뭐 주도를 했었고 또 센서를 연구하는 센서 팀이 있었고 신호 처리를 연구하는 신호 처리 팀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저희가 그 세 개의 중요한 해군 무기 체계가 동시에 개발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성경모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어뢰, 그게 이제 90년부터 시작을 했고 91년부터 잠수함을 탐지하는 선배열 음향 탐지 체계, 그다음에 적이 쏜 어뢰를 기만할 수 있는 어뢰 음향 대응 체계. 그래가지고 세 개의 체계가 동시에 그때 진해 연구소에서 진행이 됐는데. 체계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위탁 연구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초기에 좀 많이 진행이 됐지만은 사실은 선별 음단기 체계나 어뢰 음향 대응 체계는 그렇게 대학 교수를 많이 활용할 만큼 사실은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되는 뭐 센서에 대한 특성 앞전 소자, 그 다음에 수중음향을 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신호 분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음도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 분야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진해연구소에서는 그 분야에 관련되는 사람이 한 20여 명 내외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연구소가 뭐 수천 명, 심지어는 제일 많은 데는 한 6천 명 가까이 되고 물론 거기에다 수중음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은 저희는 너무나 일천한데 체계 개발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국방 쪽에서 민수 쪽하고 조금 독특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민수 쪽은 연구를 해봤으면 됩니다. 뭐 이제 과학기술부라든가 산업자의 많은 과제들은 그래서 연구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었거나 해서 논문 한 편을 쓰면은 과제는 성공인데. 국방 쪽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시험을 해서 군이 원하는 성능이 나와야만 성공해요. 그게 안 나오면 다 실패거든요. 그러니 저희로서는 절대절명의 해양팀이나 센서팀은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거 필요한 기술을 미국에 가서 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 잘 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저희한테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보안 사항이라고. 그 심지어는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3배열 센서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모르니까 센서 팀하고 저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그쪽 친구들이 조립 공장 라인을 지나가는데 커튼을 다 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 한 명하고 이제 후배인데 저하고 그래서 둘이서 앞팀들 먼저 가라고 그러고 너 일로 나와봐라. 그래서 왜요? 그랬길래 커튼을 들여다보자. 커튼을 딱 제끼고 보니까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눈으로 사이즈 재. 나도 눈으로 사이즈 잴게. 그러고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날 저녁에 끝나자마자 호텔에 들어와서 역설계를 한 거죠. 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본 거로는 5.7cm인데 너 몇 cm니? 저는 62cm, 뭐 6.2cm예요. 이래가지고 맞춰가면서 역설계를 해서 나중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이 잰 숫자를 평균을 내니까 그 숫자가 맞더라고요. 이게 평균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술을 훔쳐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그 대학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원천 기술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특화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은 93년부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94년쯤에 그 기술부의 그 담당자하고 국방부의 기술 담당자한테가 설명을 하니까는 그냥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거 뭐 하려냐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그렇게 돈 많아서 기초연구에다 돈을 쓰려고 그러냐고. 그게 뭐 미국의 자료를 몽땅 들고 가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미국이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했더니 그건 알겠고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 사정이 그게 안 된다. 한 1년 반을 쫓아다녀서 설득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돈 안 쓸 테니까 그리고 성과를 확실하게 내고 그다음에 우리 해군 무기체계를 성공시킬 테니까 제발 좀 승인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94년에 9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5년도 말에 그 사업이 승인이 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고를 낸 거죠. 이제 사업이 승인이 나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특화연구,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 하나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머리띠 누르고 때려 덤비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유도무기 특화연구센터, 전자파 특화연구센터, 그다음에 무기체계 특화연구센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 특화연구센터를 묶었습니다. 예. 국방과학연구소 소본부에서 묶어가지고 가서 이걸 9년간만 투자를 해주면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설득을 받아가지고 사업 승인이 나서 공고가 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된 거죠. 예. 두 번째 목적은 인력 양성입니다. 그 특화연구센터를 9년 동안 석사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마친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좀 아쉬움은 그걸 우리가 다 채용을 했으면 좋았는데 뭐 국가연구기관에 그 티오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인력들이 결국은 국내 수중음향 관련되는 대학 교수, 다른 연구소, 기업 연구소 이런 데 지금 아주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죠.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국방부 내에서 어떤 예산적인 문제로 또 어떤 막으려고 했었던 것들 끝까지 설득을 하셔서 하셨는데 이제 인력 양성면이나 아니면 핵심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제 했던 것들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은 세계 최초로 백열 전구를 발명한다. 빛과 문명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발명품이었지만 초기 생산품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필라멘트가 너무 쉽게 끊어지고 그 흐름 때문에 전구가 까맣게 변했던 것인데 애초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구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던 에디슨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많은 실험 끝에 진공 상태에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전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하지만 이른바 에디슨 효과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발견은 수년 후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엄청난 연구로 진화한다. 1884년 런던 칼리지 교수 존 엠브로즈 플레밍은
여러 개의 에디슨 전구를 가지고 실험에 열중하던 중 진공 상태의 전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14년 뒤 전자빔을 연구하던 조지프 톰슨이 전자의 존재를 밝혀내자 플레밍은 이 이론을 받아들여 1904년 세계 최초의 이극 진공관 밸브를 발명하고 다시 2년 후 미국의 리드 포레스트가 플레밍의 진공관에 증폭 기능까지 더해진 3극 진공관 오디온을 발명하며 공기 중에 흐르는 전파를 잡아 소리로 변환할 실마리를 풀어낸다. 이렇게 탄생한 진공관을 이용해 1920년대 중반부터 라디오가 대중화되고 1930년대 말에는 텔레비전 시대가 열렸다. 뿐만 아니라 1943년엔 진공관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전자컴퓨터 애니악이 등장해 디지털 시대에 씨앗을 뿌리게 된다. 이처럼 세상 모든 문명은 기술의 산물이고 그 기술은 기초과학에서 나온다. 물론 기초과학 연구가 처음부터 빛나는 법은 없다. 진공관의 원리를 세운 플레밍의 연구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고 톰슨이 원자보다 작은 전자의 존재를 발표하자 황당한 억지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당장의 실용화와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세계의 근본을 탐구하는 기초과학에 몰두한 덕에 우리는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눈부신 문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실효성과 성공만 따진다면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기능은 익힐 수 있어도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기술을 창조할 수는 없다. 해군 무기 체계 개발의 기초과학을 다지기 위해 수중음향 특화 연구센터를 조직한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전국의 석학을 모아 9년 동안의 장정에 돌입한 수중음향 연구의 선각자들, 그 과감한 선택과 도전의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수중 음향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례 없는 연구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시작할 때와 이런 어떤 기대나 우려가 같이 이게 공립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우선 이제 이 연구소 건립과 운영을 주도하신 오늘 세 분이 주인공으로 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대와 또 어떤 다짐을 갖고 시작을 했는지 좀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 박사님, 어떤 다짐을 갖고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국내 장비는 다 믿지 못하는 90년대까지의 풍토에서 해군이 참 굉장한 결정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패하면은 앞이 안 보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인력은 적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기술 이전은 안 되고,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설립을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정일 교수님한테 상의를 했죠.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들이 좀 전폭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너나 편가르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특화센터를 만들면 뭘 원하는데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다. 그 다음에 센서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신호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원천 기술을 대학 교수님들이 좀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실제 해군 장비에다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하겠다. 근데 그 많은 거를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응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들 한 20여 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앉아서 방정식 풀고 있기는 너무나 급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거를 좀 특화센터를 통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력이 너무 없다.
없기 때문에 그때 저는 좀 뻥을 쳤죠. 하여튼 양성만 되면 다 뽑아줄 테니까 박사과정 마치면. 그 우리 성 교수님이 센터장님 하시면서 요새도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때 다 뽑아준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뽑아주셨다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인력 양성하고 원천 기술 확보, 기초 기술 확보하자.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번 성 교수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어떤 예. 기대를 갖고 임하셨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 특화 연구센터에 참여했던 많은 교수님들이 뭐 어뢰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크고 작은 진해 연구소의 연구에 관여를 했던 분들인데 다 각자 따로따로 연구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제 수중음향 특화 연구센터라는 한 연구 조직으로 만들어 주셔서 전에 따로따로 관여하셨던 것보다는 특화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는 확실히 좋은 그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이제 수중음향에 관련된 인재를 일단 모으고 또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또 유기적인 걸로 해서 굉장히 또 큰 시너지 효과를 좀 봤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이쯤에서 이제 잠깐 해외 사례를 좀 이제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과 더불어서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앞서가는 이제 선진국들 형태를 보게 되면은 핵심 기술과 이 인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작업들을 굉장히 중요시 이제 여기고 있거든요. 또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것들이 잘 이제 되고 있는데 선진국 사례 중에서 지금 이제 해군 연구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우리 먼저 나 교수님께 여쭤보는데 어떤 네. 좀 특별한 좀 사례가 있습니까? 소개를 해드리면 1942년에 설립된 존 홉킨스 대학의 어플라이 피직스 랩이 있습니다. 이 피직스 랩의 1년간 예산은 10억 불입니다. 여기서는 뭐를 하냐면 잠수함, 탐지, 음향, 비음향, 기술, 토마호크, 미사일 별거를 다 합니다. 해군 장비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연구소고 또 하나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어플라이 피직스 랩, AP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똑같은 건데 이건 1943년에 돼 있고 6,400만 불을 1년에 받습니다. 여기는 어쿠스틱하고 리모트 센싱 이거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플라이 리서치 랩이라는 유니버시티 텍사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1945년으로 7천만 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펜스테이트에 있는 어플라이 리서치 랩 1945년에 만들어진 건 1억 6,500만 불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토피도, 그 다음에 음향, 유체 음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펜스테이트 때문에 박성희 그 박사한테 펜스테이트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토피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근래 2008년에 생긴 유니버시티 하와이에서의 어플라이 리서치 랩은 이건 초창기라 400만 불밖에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은 왜 여기다가 만들었냐면 소나, 로우 프리퀀시 소나가 엄청난 파워를 내는데 그것 때문에 고래가 상할까 봐 고래 연구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생태 변화에 대해서 해군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만 좋으면 얼마든지 서포트 해준다는 게 미국의 사고고 그거는 이러한 APL 또는 ARL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리서치 인스티튜트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대학 교수들도 돈을 받고 해군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이 쫙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행위를 ADD가 국방부를 설득을 시켜서 대학에다가 주라는 얘기입니다. 9년 동안의 센터 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건 대학이 존재할 때까지 연구비를 주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나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 사례 전체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제 박사님 혹시 다른 예가 좀 있나요? 뭐 비슷한 예입니다. 비슷한 예인데 이제 미국도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그 연구개발 운영에 대한 그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무한정했고 해군 성 장관 밑에
그 자기들 나름으로 따로따로 운영하던 연구소들을 거의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기초연구고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 오브 네이벌 리서치 해군 연구원입니다. 그건 해군성 장관이 직접 획득차관보가 주관하는 기관이고 그 밑에서 이제 그 해군 연구소 네이벌 리서치 레버러터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고 그 이외의 연구는 전부 그 사령부가 3개가 있습니다. 미 해군은 참모총장 산하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상함 사령부, 그 다음에 해상체계 사령부, 그 다음에 우주 전투체계 사령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연구소로 다 재편을 합니다. 재편을 하는데 여전히 이 기초 부분에 대한 투자는 게을리하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해군에서 조사선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에다가 줍니다. 그냥 무상으로. 그 다음에 운용용으로 해군을 갖다 파견해주고 그 정도로 지원을 해가면서 기초적인 연구, 해양연구, 그 다음에 수중음향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연구개발비가 국방성에서 쓰는 돈이 6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6.1, 6.2, 3, 4, 5, 6. 지금 말씀하시는 5개 연구소에서 수중음향하는 거는 6.1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을 하는 연구소, 대학이 또 5군데가 있어서 전부 10군데 가까이 되는데 예를 들어 MIT 대학의 그 해양연구소,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해양연구소 이런 데들이 또 있거든요. 그 돈은 전부 6.1인데 6.1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비보다 더 많습니다. 연구인력은 대략 지금 6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뭐 연구자금 말도 못하고 그런 거를 보면은 뭐 이제 그 역할을 국방과학연구소가 2개를 다 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가지고 6.1을 대학을 활용을 하자. 제가 여기서 한마디 예. 드리겠어요. 사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부 산하의 독립연구기관이지만 예. 제 생각은 이거하고 연결돼서 방위사업청에서 대학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방위 연구를 하도록 한다면 이 미국에 있는 대학과 같이처럼 연속적인 연구가 될 겁니다. 그 대학에다가 딴 대학의 유명한 학자를 초빙을 해서 연구원을 쓰든지 말든지 그거는 니들이 예산상에 반영만 해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개별 대학에다가 방위센터를 지원해 주면은 그 대학이 방위 그 연구에 아마 몰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제 수중 음향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군 무기 체계 전반에 거쳐서도 이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지속성, 그냥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그만큼 이제 연구들 해 보시고 또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 얘기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해외 사례는 이렇게 했지만 당시 이제 이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최 박사님. 그 당시 운영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ADD와 얼마만큼 잘 소통을 할 것이냐, 연구센터 지원의 어떤 이런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었나요, 당시에? 뭐 좀 전에 성경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4개 연구실이 있었고 과제가 13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마다 3개, 4개 정도 해가지고 했었는데 한 과제당 1년에 한 1억 정도 해서 이제 전체를 합치면 1년에 한 10억 정도 해서 9년간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규모였었는데 근데 욕심은 많이 앞섰죠. 뭐 하고 싶은 건 많고 근데 재원은 저희가 뭐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어뢰 개발하면서 대학 교수님들 박사님이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저희 특화연구센터도 비슷한 관리입니다. 근데 약속은 국방부하고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해양기술부장이 특화연구센터 관리자, 그 다음에 각 팀장들이 실관리자, 그 다음에 책임급이나 선임급 연구원들이 과제관리자 해서 저희는
전부 토탈 합쳐서 18명이 이제 그 관리 형태를 했죠. 과제 13개에 실관리자 4명, 센터 관리자 해서 18명 하고, 물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써야 됐기 때문에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했지만은 실질적인 소통의 채널은 그 18명이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터 전반에 관련되는 문제는 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1실은 이제 해양팀장이 우리 나정일 교수님하고 하고, 2팀은 이제 음향팀장, 센서 팀장이 저 2실 실장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만나서, 그러냐면 뭐 연구비 몇 분도 안 주는데 지내로 내려오라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출장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서 꼭 감독하듯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뒤에서 좀 보고, 뭐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으면 다시 상의를 하고, 아니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면은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매년 매 단계마다 과제에 대한 약간씩 보완도 하고 스티어링도 했죠. 교수님들은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냐면 보통 문교부 프로젝트나 과학기술부 프로젝트는 단년 프로젝트거든요. 매년 초에 공고를 해서 선발되면은 1년간 연구비를 주고 그 다음에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9년을 보장을 해주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시험 맛이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뭐 맨날 와서 물어보고 따지고 뭐 하니까, 대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럼으로써 교수님들도 결과를 많이 내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논문도 많이 발표를 하고 우수한 학생들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저희는 진짜 1:1 매칭 개념으로 맨투맨식으로 저희 연구원들을 보내가지고 교수님들하고 또 소통하게끔, 그게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의 이 평가 제도를 정할 때도 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유, 그렇죠. 일반적인 그 과제들에 대한 평가라는 거는 분기 평가, 반기 평가, 연말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3년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9번에서 12번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저희 연구소 소본부를 통해서 지침을 주는데, 저는 도저히 그 승복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개 센터가 이제, 이거는 수중음향특화센터가 단독으로 대시를 해가지고는 바이오로 이제 계란으로 바이오식이니까 5명의 센터장님들하고 저희 그 센터 관리자들, 그 다음에 그거를 주관하는 기술협력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믿고 맡겨주라, 우리들한테. 센터 관리자나 센터를 담당하는 우리 연구소 사람들한테.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첫 창기 1단계 때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평가제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정착시킨 게 어떻게 했냐면은 1년 반 만에 하는, 3년 동안에 2번만 평가를 받는, 1년 반에 한 번, 그러니까 중간평가, 3년 뒤에 하는 단계 종료평가. 그래서 9년 동안 6번의 평가만 받게끔 평가제도를 바꿨죠.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야, 돈을 그만큼 많이 줬는데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많이 줬는데 그 관리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 나오겠냐. 하여튼 믿고 기다려 봐주라. 믿고 기다려 봐주라.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1단계가 끝났을 무렵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도했던 3개 체계 개발이 동시에 끝납니다. 98년, 99년, 그 다음에 97년. 그래가지고 3개 사업이 다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종료를 하고 군이 만족을 해서 바로 전력화가 됐거든요.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보여줬죠. 이게 우리의 증거다. 이만큼 우리가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평가에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한테 시비는 안 걸었습니다. 예.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성 교수님 그 당시에 센터장으로, 예. 또 나 교수님 그 당시에 1실장으로 이제 연구를 이제 하시면서요. 우리가 수중음향특화연구센터가 우리가 연구기관으로서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성 교수님 어땠습니까? 예.
뭐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우는 이런 수중음향 관련 연구기관도 많고 절대적인 숫자도 많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얼마 안 되는 수중음향 관련 또는 관심 있는 교수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 인력을 모은 그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유일무이한 연구 조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았다는 점을 지금도 돌이켜보면 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0만 톤 이상의 항공모함 10척, 71척의 원자력 잠수함, 87척의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압도적인 해상작전 능력으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 그 원동력은 바로 20개 이상의 시설과 약 3만 명의 연구원들을 보유한 미국 해군 관련 연구기관. 해군 연구를 총괄 기획하는 해군연구청 ONR.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해군연구소 NRL. 해양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해군 해양학 사무소 NOO. 그리고 기초적인 수중음향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각 대학의 부설연구소. 1942년에 설립된 존스 홉킨스 대학 응용물리연구소 APL을 비롯해 워싱턴대, 텍사스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하와이대, 각 대학에 설립된 해군 관련 응용물리 연구소들. 원천 기술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아끼지 않았고 기초 과학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해군 무기를 개발, 독보적인 해양 강국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가 됐든 또 수중음향에 관련돼서 이제 일평생을 다 애써서 바치신 분들 오늘 이제 모셨기 때문에 수중음향 연구를 하시면서 뭐 평가도 좋겠고요. 또 우리 후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도 좋겠고요. 전체의 말씀을 이제 한 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준혁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죠. 예.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뭐 해군 무기 체계를 위한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인력 양성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이제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를 출범을 시켰는데 어쨌든 지금 아마 국내 육해 공군 중에서 육군은 제일 먼저 시작했죠.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어진 70년대 초반부터. 그 다음에 가장 국산화가 많이 돼 있고 진정한 국산화가 돼 있는 무기체계는 해군 무기체계일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군이 또 국방과학연구소를 믿어주고 개발을 맡겼고 그걸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평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도전도 많았지만은 어쨌든 끝없는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평가 제도도 바꿨고 평가 차관점도 바꾸고 그전에는 계속 뭐 논문 수가 몇 개냐 특허 수가 몇 개냐
이런 정량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몇 개라고 그래서 무기체계가 좋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부단히 이제 저는 이제 그 관리자 입장에서 노력을 했고, 나중에 제가 본부장이 됐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했던 많은 특화연구센터와 특화연구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국내 무기 체계를 그 추격형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성공한 도면을 갖다가 저희가 역설계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얻었던 많은 교훈을 갖다가 저희가 시험을 하는 그런 추격형 연구에서 저희가 선도형 연구로 갈 수 있었던 개념 설계부터 저희가 하는. 그래서 지금은 해군의 경우는 꿈의 그 전투함이라고 그러는 이지스함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합니다. 곧.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전투체계나 소나나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그 원천이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에서 시작된 기초원천 기술과 인력에 기반을 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꼭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를 지금 주제로 하니까 자랑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기초 부분에 대한 투자를 결국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것도 그냥 해봤다는 식의 투자가 아닌 실제로 성과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 특화연구센터 같은 그러한 거를 뭐 나정열 교수님께서는 대학을 지정해서 했다고 하면 좋겠다라고 그러시는데, 뭐 저희가 이제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씩 들어가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에 사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맞을 것 같고, 그다음 그쪽에서 주관이 돼서 계속적으로 9년씩이라도 연속해서 간다면 성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작금에 최근 한 몇 년간 그 방위산업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뉴스를 장식하는 면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저한테는 절대적인 기술적인 후원자셨거든요.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저도 무기체계 개발 유공으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런 두 분의 대학 교수님들이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국방연구개발의 어떤 산 증인으로서 아쉬운 게, 이제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선도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 설계를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지금 잠실에 있는 제2롯데타워가 굉장한 기술로 우리나라가 건설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철근량이 그 총 무게가 75만 톤입니다. 잠실 제2롯데타워 무게가. 그럼 75만 톤이 지하에서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 설계는 누가 했냐면 영국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공법, 스위스 산악지대가 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 스위스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개념 설계를. 그러한 선진국들이 개념 설계한 도면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건설만 한 겁니다. 결국은 전체 건설비의 약 55%가 선진국으로 개념 설계비로 나갔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념 설계를 해야 돼요. 개념 설계 역량을. 근데 개념 설계 역량을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만들면 뭐냐면은 시행착오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예상한 대로. 지금 그걸 비리라고 그래가지고 연구개발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연구원들이 굉장한 어떤 자괴감,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는가, 이러한 모멸을 받으면서. 그래서 진짜 저희 나라가 진정한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는 선도형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자꾸 북돋워 주고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주고 하면은 성공합니다. 우주 개발도
금방 할 수 있어요, 저희 나라. 그런 점에서 작금의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쭉 그냥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성병무 교수께서. 예, 저는 그 수중음향 특화연구센터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떤 분야이든 간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이런 범국가적인 연구 조직을 통해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나정렬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저희 연구센터에서 연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대표 조교를 맡았던 전병두 박사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전병두 박사는 학위 취득 후에 관련 방위산업체에 가가지고 관련되는 일을 여러 해 하다가 지금은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역시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대학원생 중 많은 사람들이 ADD나 방산업체에 취업을 못하고 그 좋은 경험을 살리지 못했는데 아주 좀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ADD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방위산업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인재들을 스카우트하셔서 국가적인 경쟁에 대응하시면은 아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정렬 교수께서. 우리 수중음향 연구 관련 기술 수준을 해군의 무기 체계로 보면은 함정 소나 타스, 어뢰움 탐부, 감시 체계 이런 등등 예전의 요구 사항을 다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요구 사항이 어느 시기의 요구냐. 왜 그러냐면 무기 체계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발전돼 나갈까도 하나의 연구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나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온 거는 과거에 나왔던 ROC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딜레이된 프로포잘을 가지고 한다면 이 시기가 맞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에서 나와야 되냐면 기초 연구를 하면서 이론에 대해서 밝은 분이 이 이론을 갖다 내면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자꾸만 가지를 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줄기만 가지고 본다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가지가 이렇게 나가는데 하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중음향을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외람되게 수중음향이 없으면 잠수함을 탐지 못합니다 했는데 지금은 비음향으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음향이 서페이스 소나가 음향 신호를 발생하는 소리를 잠수함이 들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는 적이 소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판에 또는 소리가 내 몸을 부딪혀도 반사가 안 되는 물질로 덮어선 베타 머티리얼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음향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제가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만들어놓은 로우 프리퀀시 액티브 소나는 주파수가 200에서 800Hz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액티브 소나를 쓰느냐? 빔포밍 하기도 힘드는데 이거는 실린데리컬 어레이를 만든 게 아니라 타스를 버티컬 어레이로 만들어 놓고는 여기다가 쏩니다. 그러니까 엘리멘트가 많아지면 수평으로 나가는 빔이 아주 좁아서 요 좁아서 나가는 데를 어디를 갖다가 하냐면 사운드 벨로시티의 미니멈이 되는 사운드 채널에다 놓고 이걸 쏘면 이게 500km를 갈 수 있습니다. 500km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액티브 소나로 500km 떨어져 있는 잠수함을 마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던 거거든요. 제가 아까 ONR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소리를 낸 거를 우리가 여기서 받았다 했죠. 그거를
두 군데서 원래는 받으려고 해가지고 유니버시티 워싱턴은 포항 앞바다에다가 버티컬 라인 어레이라는 수직 선배열 소음기를 설치했고 저는 ADD에서 빌려온 버티컬 라인 어레이를 울릉도 앞에다가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거는 개 통발 위에다 놨기 때문에 어부가 통발 올리다가 뭐가 되니까 탁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150만 불짜리 장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을 수집을 한 자료인데 저는 울릉도에서 딱 6개월만 했는데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울릉도 자료를 같이 쉐어했습니다. 미안하다. 참 안 됐다. 그랬더니 니들 자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치 않는 태도가 저는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후에 로우 프리퀀시 액티브 소나라는 게 나오는 아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쏜 200에서 800Hz 사운드를 내가 울릉도에서 받은 겁니다. 이건 역으로 울릉도에서 쏘면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 액티브 소나의 그 평가를 그 실험으로 대체한 겁니다. 나는 그걸 가지고 IEEE에다가 논문을 썼거든요. 수원 전선이 어떻게 달라져 있다라는 걸 하려고.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런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하는 기초 연구 하나가 미국의 무기 체계에 금방 어플라이가 된다니.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 체계가 아닌 미래에 대한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지금 잠수함 탐지를 새들라이트를 이용한 비음향 탐지 기술로 다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글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거 또 쫓아가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방사청이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맞는 무기를 수출을 해서 돈을 떼돈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2주에 거쳐서 세 분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